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최근 뉴스에 영국 간호사 루시 래피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국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이 5년 전에 처음 보도된 사건인데 최근에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제가 예전에 운영했었던 안나의 1급 사건 채널에서 한번 다뤘어요. 짧게 한 10분 정도. 그땐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노출되면 이제 배심원들이 판결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최대한 언론에서 노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소스가 좀 부족했는데 최근에 판결 나고 나서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또 직접 제보해주신 구독자분도 계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 예전에 안나의 1급 사건에 올렸던 그 영상을 봤거든요. 참고하려고. 근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게를 잡은 건지. 제가 트루크라임 유튜브 하면서 세 번째 영상이에요. 많이 부족했겠죠? 지금 그 영상 내리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서 보세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2023년 8월 21일 한 간호사에게 종신형 선고가 있었어요. 카운티스 오브 체스터 병원이라고 영국 체스터에 있는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습니다. 느낌이 오나요? 간호사, 신생아, 종신형? 이 단어들만 들어도 뭔가 쎄하죠. 이 아주 악마 같은 이 쓰레기가 오늘 사건의 범인입니다. 루시 래피는 1990년 1월에 영국 해리퍼드에서 태어났어요. 아빠는 파이낸스 매니저였고요. 엄마는 회계 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는 그런 사무원이었습니다. 루시는 외동딸이었는데 태어날 때 많이 아팠대요. 조산으로 일찍 나와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었어요. 루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건 다 의료진들, 특히 간호사들 덕분이야. 평생 감사하면서 살 거고 나도 간호사가 되어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했어요. 루시는 유니버시티 오브 체스터에서 간호학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3년 동안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지역에 있던 리버풀 여성병원이랑 카운티스 오브 체스터 병원에서 3년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2011년 9월에 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자신이 일했었던 그 카운티스 오브 체스터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루시는 밝은 성격이었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대요. 약간 엉뚱한 면이 있고 수줍어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파티에 가고 술 마시고 할 거 다 하면서 전혀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병원 생활도 잘했는데 2013년도에 병원에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그 규모가 300만 파운드, 50억 원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새로운 신생아실 만들어서 병원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금 활동이었어요. 루시는 적극적으로 이 캠페인을 홍보하고 언론이랑 인터뷰도 했어요. 새로운 신생아실은 우리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 수준 높은 프라이버시와 공간을 제공해 줄 거예요. 이렇게 선하게 생긴 간호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시민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루시에게 남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 같은 면이 있었대요. 예를 들면 방을 막 10대 소녀 방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이때 루시의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소품도 막 아기자기한 거, 일기 쓰는 것도 좋아했는데 일기장도 막 귀염뽀짝한 거. 개인 취향일 순 있는데 같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인형도 있고 뭔가 좀 어수선해 보이죠? 또 성인 침대인데 전구를 저렇게 머리맡에 해놓는 사람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샤워 가운도 보시면 핑크색 땡땡이에요. 전문가는 20대 후반의 성숙한 여성의 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마치 인간 관계에서 좀 고립되어 있고 일부러 아이처럼 보이려고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또 루시는 비혼주의자였어요.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평생 싱글로 살 거야. 아이도 안 가질 거야. 이렇게 싱글 선언을 했어요. 뭐 이게 문제될 건 전혀 없지만 루시는 어쩐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근무는 또 안정적으로 해요. 아까 모금 캠페인 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원래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일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나 산모들도 칭찬이 자자했어요. 루시 정말 친절한 간호사야. 어떤 산모는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도 루시가 우리 아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직접 요청하는 산모도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빅토리아랑 마이클 부부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 이름은 펠리시티였어요. 이 루시가 일하고 있던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조산이었어요. 34주 만에 나왔는데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대요.
우선 인큐베이터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호흡을 스스로 아기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11월 20일 새벽이었어요. 빅토리아가 아기를 보러 슬쩍 중환자실에 내려가 봤대요. 새벽 3시였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한번 아기한테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대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루시가 이 아기 펠리시티를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빅토리아는 루시를 처음 만났습니다. 루시가 빅토리아를 슬쩍 보더래요. 웃는 얼굴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멍한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루시는 펠리시티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빅토리아는 그냥 가만히 지켜봤고요. 아, 간호사가 뭔가를 하고 있나 보구나. 이후에 빅토리아가 아기 가까이 다가갔는데 아기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부저가 울리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라고. 삐, 삐. 간호사들이 막 달려와서 보더니 막 이멀전시 버튼 누르는 거예요. 빅토리아는 이 상황이 뭔가 너무 무섭고 아무 말도 못하고 무슨 일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간호사가 와서는 남편분에게 빨리 연락하세요. 빅토리아가 이 말을 듣고도 멍하니 가만히 서 있으니까 간호사가 막 흔들면서 빨리 남편 부르세요. 소리치더래요. 남편 마이크가 도착했을 때 이미 펠리시티는 사망 직전이었습니다. 의사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르시고요. 원하시면 기도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는 펠리시티의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아니 빅토리아가 봤을 땐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아기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충격이 컸죠. The 2 days before this, when she was born, she was breathing for herself. She was on CPAP. She was doing well. Whatever Letby did, 이후에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기들이 연이어 사망하게 됐어요. 특히 2015년부터 2016년에 집중되었는데 참고로 이 피해 아기들의 이름이 모두 알파벳으로 보도되었어요. A, B, C, D 이렇게. 피해자들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도 있었고요. 언론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까봐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빅토리아 부부는 공식적으로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사진이랑 이름이랑 다 공개한 거예요. 2015년 6월 15일 아기 A와 B 쌍둥이가 6주 빨리 태어났어요. 이 병원에서. 건강하긴 했는데 그래도 중환자실에서 돌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루시가 교대 근무로 이 중환자실에 들어오고 나서 30분 만에 아기 A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더래요. 그리고 9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A 사망 뒤에도 쌍둥이 동생 B도 장에 가스가 차서 위독해진 거예요. 검사해 봤을 때 누군가 일부러 이 가스를 투입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 B는 사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A는 죽었어. 쌍둥이 중에 한 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3일 뒤 6월 14일이었어요. 아기 C는 몸무게 800g으로 7주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도 건강은 양호한 편이었대요. 참고로 이 아기는 루시의 담당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 아기 침대에서 부저가 울렸대요. 삐삐삐. 근데 루시가 자기가 막 달려가서 이 아기를 막 살펴보더니 이 아기도 얼마 뒤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아기 B랑 마찬가지 위장에 공기가 주입되어 있었습니다. 8일 뒤인 6월 22일 마찬가지로 중환자실에 있던 아기 D의 혈류에 공기가 주입되어서 사망했어요. 마지막으로 아기 얼굴을 본 사람들은 아기 얼굴이 막 파랗게 창백해져 있더래요. 이렇게 한 달 만에 아기 3명이 연달아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도 비슷해요. 공기 주입. 장이나 혈류에서 공기가 발견된 거죠. 병원 관계자도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재단 차원에서 위원회가 소집되었어요. 이 아기들이 갑자기 셋이나 그것도 한 달 새에 사망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병실이 중환자실이니까 조산으로 태어난 미숙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망을 하더라도 부모가 슬프지만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아기의 운명이 여기까지였구나.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이전에 아기가 사망했을 때는 부검이라든지 제대로 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아기 펠리시티는 조사도 아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쌍둥이가 그것도 이틀 차이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이건 우연치곤 좀 이상하다. 이 쌍둥이 때 의료진 몇 명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둘이나 더 사망했죠? 병원에서도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신생아실의 컨설턴트였던 닥터 스티븐 브레리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합니다. 스티븐은 이 사건의 연결고리에 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바로 루시. 사망할 때마다 항상 루시가 있는 거야. 이상하다. 왜 아기들이 죽을 때마다 루시가 근무했고 그 옆에 있었고 치료를 했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루시가 의심이 가긴 하는데 정황뿐이었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아니 그럼 사고가 아니면 뭐 살인이라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누가 신생아실에서 그런 짓을 하겠냐 라면서 경찰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만약 이때 경찰 불러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이 아기들은 지금쯤 건강하게 살아있을 거예요. 2015년 8월 4일이었어요. 쌍둥이 형제인 E와 F가 태어났는데요. 7주 먼저 낳았어요. 몸무게가 1.4kg 밖에 안 됐습니다. 한날 아기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중환자실로 갔는데 근데 루시가 아기 E에게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아기 입에서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철철철. 엄마 깜짝 놀라서 아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치를 좀 해주세요. 근데 루시는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세요. I walked into the room, seen it was my boy. He had blood around his mouth. And Lucy was there, faffing about, not doing anything. I was like, what's the matter with him? Lucy said, oh, don't worry. She has this really calm demeanour about her, and she's, very, very softly spoken. And don't worry, the registrar was coming. She'd already contacted him. He was on his way, and she told me to go back to the ward. 엄마가 아기 입에서 피가 막 나오는 걸 봤는데 안심할 수 있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남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아유, 그 사람들 우리보다 전문가들인데 괜찮을 거야. 우리보다 훨씬 더 쌍둥이들 잘 돌봐줄 거라고. 이렇게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 이는 사망했어요. 사망 원인은 마찬가지. 혈류에 공기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기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아기를 보고 있는데 루시가 슬 다가오더래요. 어머님, 혹시 아기 목욕 시켜주시겠어요? 엄마는 너무 감사했대요. 우리 아기 내가 목욕 한번 못 시키고 보내는 건 평생 후회할 거다. 이렇게 루스의 배려로 아기 목욕도 시키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아기를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었는데 혼자 아기 목욕시키고 닦고 있는데 루시가 계속 말을 걸더래요. 아기 목욕시켜주니까 어때요? 어떤 순서로 씻겨주고 있어요? 아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기랑 좀 조용히 함께 있고 싶은데 계속 물어보니까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5일. 어제 사망한 쌍둥이 E의 형제 F가 위독해진 거예요. 검사해보니까 아기 몸에서 다량의 인슐린이 나왔어요. 이건 절대 사고일 수 없대요. 누군가 주사에게 바늘로 인슐린을 강제로 주입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게 좀 일찍 발견돼서 F는 살아남았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아기들에게 했던 걸까요? 이 병원에서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8명의 아기들이 사망했고요. 또 비슷한 이런 원인으로 위기를 넘긴 아기들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피해 아기들 중에는 새 쌍둥이도 있었어요. 이 세 아기들 중에 둘은 사망했고 한 아기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엔 항상 누구? 루시가 있었어요. 루시는 유독 중환자실에서만 일하고 싶어 했어요. 이 병원에 4개의 신생아실이 있었거든요. 한 개는 응급한 아기들을 위한 중환자실이었고 한 개는 의존 치료실이라고 여기도 좀 아픈 아기들이 있는 곳, 나머지 2개는 아웃사이드라고 건강한 아기들이지만 이렇게 케어해주는 곳, 기저귀 갈아주고 밥도 우유도 먹여주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루시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선배 간호사였던 캐서린이 루시의 근무를 조정해요. 이때는 루시가 의심받기 전이었어요. 자기 중환자실에 얼마나 있었지? 다음 근무는 아웃사이드로 가자. 원래 간호사들이 이 세 곳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대요. 계속 중환자실에만 있으면 업무 강도도 세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일 마치면 막 속상하고 사람이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3개의 병실을 왔다 갔다 했는데 루시는 싫은데요? 저 중환자실이 좋아요. 아웃사이드는 지루하기만 하고 아기들 우유 주는 거 저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남들은 중환자실 힘들다고 아웃사이드로 가려고 하는데 루시는 어쩐 일인지 중환자실을 고집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드는 보링하다고 했어요. 지루하다고. 그래도 캐서린은 루시를 아웃사이드로 발령을 내요.
루시의 정신건강 때문에. 근데 루시가 이 발령 받고 나서 병원에다가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나 왜 아웃사이드로 가냐. 제 정신건강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무조건 중환자실이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루시는 계속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고 이 의문 가득한 아기들의 연쇄 죽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병원 운영진들은 뭘 했냐? 아기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무슨 조치를 했냐? 사실 스티븐이랑 다른 컨설턴트 라비 박사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누군가 고의로 아기들을 살해한 것 같다. 그리고 루시가 의심스럽다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경영진들이 묵살했어요. 소문 안 좋게 날까봐. 이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 얼마나 빠르겠어요? 야, 이 병원에 아기들이 의문으로 죽었대. 그럼 여기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 경영진들이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 스티브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상회의도 막 소집하고 이 사망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망 원인이 이렇고 저렇고 루시를 빨리 중환자실에서 빼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회의 잡아놓으면 운영진들이 참석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루시가 살인을 했다는 그런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엄한 사람 잡지 말라고 스티븐의 말을 묵살시켜버립니다. 스티븐이 봤을 때 항상 루시가 아기들 옆에 있을 때만 사고가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루시가 야간조로 가면 야간에 아기들이 죽고 주간조로 가면 주간에 죽고 루시가 휴가 가면 조용했다가 휴가에서 돌아오면 다음날 또 아기들이 사망해. 증상도 항상 같았어요. 장기나 혈관의 공기 주입 아니면 인슐린 과다. 2016년 6월 23일과 24일에 또 쌍둥이 형제가 같은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루 차이였어요. 이날은 루시가 이비자로 휴가를 갔다가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휴가 갔을 때 루시가 없을 땐 아기들이 건강했대요. 근데 루시가 딱 돌아오니까 바로 아기들이 죽어버렸어요. 스티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재단의 임원이었던 캐런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이 쌍둥이들 죽는 거 보고 나서 연락을 한 거예요. 루시, 당장 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어가는 걸 보실 거예요? 만약에 루시를 중환자실에서 뺐는데 그래도 아기들이 똑같은 증상으로 사망하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만두라면 그만둘게요. 결국 7월에 루시는 Patient Experience 팀이라고 부서를 옮깁니다. 환자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팀인데 직접적으로 환자를 보지 않아요. 근데 정말 소름 돋게도 루시를 중환자실에서 빼내니까 더 이상 아기들이 안 죽는 거예요. 아예 없진 않았겠죠. 여기가 병원이니까. 근데 적어도 뭐 인슐린 과다, 뭐 장기에 들어간 공기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재단의 경영진들이 아직도 살인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몇 의사들이, 동료들이죠. 이건 마녀 사냥이다. 이게 말이 되냐. 루시 얼굴 봐라. 세상에 저렇게 천사 같은 간호사가 어딨냐. 사람들이 루시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유가족들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기들 죽고 나서 엄마 아빠에게 편지도 써요. 그것도 손편지. 너무 상심이 크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병원 사람들은 루시가 절대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평판이었죠. 우리 병원 이미지 깎인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뭔가 조치를 취하긴 해요. 2016년 9월에 왕립소아과 및 아동건강대학이라는 이 기관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여기서 조사를 딱 하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장 32주 이전에 조산된 아기들, 그 미숙아들 못 받게 해요.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너무 어린 미숙아들 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또 다른 병원이나 대학에 이 사례를 공유해서 다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 결과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결론은 명확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직원들, 또 시니어들, 이제 시니어는 한 팀장급 되는 직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건 리더십과 업무 지시의 부재가 원인이다 라고 결과를 던져줍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루시가 어떻겠어요? 완전 당당하겠죠. 루시는 이 환자 익스피리언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엄청난 불만이었어요. 왜 저를 살인자로 보세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렇게 잔뜩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 결과가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더 당당해진 거죠. 저 여기로 부서 이동시킨 거 책임지세요. 다 돌려놓으시고 빨리 저를 중환자실로 복귀시켜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이제. 2017년 1월에 이사회가 열렸는데 전부 다 루시 편이 드는 거예요.
루시를 발령낸 데는 정확한 증거가 없었고 단순히 컨설턴트, 박사 스티브 주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사회가 빨리 루시를 중환자실로 돌려보낼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는 몇 가지 보상안도 마련해요. 루시에게. 난이도가 높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또 석사를 받을 수 있게 스케줄이나 학비도 지원하기로 해요. 가장 소름 돋는 제안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엘더헤이 아동병원이라고 리버풀에 있는 병원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아동병원이라고 해요. 직원도 2,400명이나 되고 시설이나 장비가 상당히 우수한 병원이에요. 여기에 루시를 발령내주기로 해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루시가 만약에 살인자라면 연쇄살인하라고 멍석 깔아주는 꼴이에요. 또 재단의 이사장이 루시랑 루시 부모님까지 찾아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따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루시를 모함했던 사람들 다 처벌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컨설턴트들, 그 스티브랑 라비 보고 그 말이야. 사람 괜히 오해해가지고 엄한 사람 잡고 당장 루시에게 사과 편지 보내세요. 사과 제대로 안 하면 당신들 이 의사협회에서 발도 못 디디게 할 줄 알아. 거의 협박을 하면서 편지 쓰라고 한 거예요. 어떡해요 그럼 스티브는? 억울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2017년 2월에 결국 루시에게 사과 편지를 씁니다. 제가 했던 부정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합니다. 당신이 작년에 겪었을 그런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2017년 5월 3일 루시의 중환자실 복귀일이 정해졌어요. 이 스티브와 라비는 두려운 거예요. 분명 루시가 중환자실로 돌아오면 다시 살인이 시작될 것 같은 거죠. 2017년 3월 루시 복귀 2달 전이었어요. 스티브와 라비가 이 사건 제발 경찰 수사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결국 병원은 5월에 루시가 중환자실로 복귀하던 것과 동시에 경찰 조사를 진행해요. 오퍼레이션 허밍버드, 작전명 벌새. 수석 조사관이었던 폴 휴즈가 지휘를 맡았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 어떤 바이러스는 아닐까? 정말 누가 고의로 살해한 것일 수도 있다. 워낙 많은 아기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대중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제대로 수사팀을 꾸립니다. 또 이게 의료 사건이니까 조사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사만 1년 넘게 걸렸어요. 2018년 7월 3일 루시는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8건의 살인과 6건의 살인 미수 혐의였어요. Oh, Lucy, is it? Yes. Hello, my name's Chester, please. Okay, step in 2 seconds. Yes. Yeah, thank you. Is there anybody else? Oh, can you take the right. Yeah, not a problem. I'm going to put you in the back seat over here. Hold on, man, until Yes. you get the seat. Okay, just take a seat in there for me, Lucy. I'll move that seat forward a bit. Shortly. Yeah, I've just had knee surgery. So Oh, right, okay. 가족들이랑 지인들은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다. 루시가 어떤 애인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천사 같은 간호사를 모함하지 마세요. 모금 활동에서 루시 빼내려고 했어요. 결국 3일 뒤인 7월 6일 루시는 보석금을 내고 출소되었어요. 혐의가 없는 게 아니고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피해자의 가족들, 이 아기 엄마 아빠들이 충격이 너무 컸다고 해요. 우리 아기가 사망한 게 살인이었다고? 경찰이랑 병원이 도와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루시 체포하고 나서 조사는 더 확대되었어요. 루시가 이 병원에서만 일한 게 아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리버풀 여성병원에서도 실습을 했었어요. 여기서 사망한 아기들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루시 집도 뒤져보는데 물론 경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체포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루시 집을 보니까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다이어리. 왜 루시가 이런 귀염뽀짝한 소품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귀여운 다이어리에 아기들이 사망했을 때, 또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 일들을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죽은 아기들 이름을 이니셜로 남겨놓고 날짜도 적혀 있습니다. 연쇄살인을 주제로 다이어리를 꾸민 거예요. 두 번째는 살인을 자백한 메모. 루시 가방이랑 집에서 메모가 몇 가지 발견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악마다.
내가 한 짓이다. 난 살아있을 자격 없다. 난 한참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들을 죽였다. panic, fear, lost, hate myself.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제 눈에 띄는 게 hate예요. 동그라미 여러 개 쳐져 있죠. 또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다. 전문가는 이게 자기 혐오를 의미하고 자신이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반영한 메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감당하기 힘들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흔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루시는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나는 피해자라고 병원에 주장했어요. 또 루시가 찍었던 사진이랑 온라인 검색 기록들도 발견이 되는데요. 가족들에게 위로의 손편지를 썼잖아요. 그걸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또 아기가 사망한 뒤에는 엄마 아빠의 SNS를 뒤져보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 1주년일 때도 놓치지 않고 찾아봅니다. 엄마 아빠들이 추묵을 남길 테니까 그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아기 뭐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 뭐 이런 글이 보고 싶었던 거야. 심지어 검색해본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1명의 엄마 아빠들의 페이스북을 검색했어요. 이것 외에도 피해 아기들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발견되었어요. 또 제일 소름 돋는 게 루시 침대 밑에서 커다란 쇼핑백이 발견되었는데 이비자에 휴가 갔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뭘 잔뜩 넣어서 보관을 했는데 사망한 아기들의 의료 차트였습니다. 혈액이나 가스 수치가 적혀 있었고 또 간호사들끼리 업무 인수인계할 때 쓰는 차트 있죠. 그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피해 아기에게 투여했던 약의 그 약통도 있어요. 아기 이름들이 적혀 있는 되게 민감한 자료들이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한두 장이 아니라 몇백 장이나 있었어요. 이걸 쇼핑백에 담아서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루시가 연쇄살인의 전리품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집에 종이 자르는 분쇄기 있죠. 그 기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 혼자 사는 가정집에 이게 왜 있어요? 2019년 6월 10일 거의 1년 만에 다시 체포되었지만 또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2020년 11월 10일 다시 체포됩니다. 경찰은 16,571개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는데 물론 이게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경찰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증거는 그냥 한 가지 항목이었는데 수천 페이지에 달했대요. 거의 책이 몇 권이에요. 2020년 3월 13일 루시는 간호사 출산위원회에서 회원 자격을 정지당합니다. 근데 18년 6월에 처음 체포되었는데 그래도 2년이나 자격을 유지한 거예요. 이 말은 같은 동료들이 루시를 믿었다는 거죠. 평소에 얼마나 천사같이 행동을 했길래 솔직히 하루 이틀은 좀 가식적으로 착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년 넘게 이런 이중 생활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요? 정상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겠죠? 루시의 이런 이중성은 동료들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에도 나오는데요. 아기가 죽고 나서 이런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아픈 아기들이 어떻게 견디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죽을 수 있는 거죠? 또 쌍둥이 중 한 아기가 사망하고 나머지 한 아기는 위독할 때였어요. 중환자실이 막 난리였어요. 이때 힘들다. 그래도 오늘 그랜드 내셔널에서 135파운드 땄어. 그랜드 내셔널은 경마 게임입니다. 집들이 파티에 보드카라니 재밌겠다. 또 이비자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마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복귀하고 다음날 또 아기가 사망했죠. 경찰은 이런 이벤트를 동료들에게 문자로 보내는 게 마치 블로그에 포스팅하듯이 자신의 감정과 일상을 공유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루시는 예상대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기들이 사망한 건 병원 위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또 직원들이 능력이 부족했고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능력이 없다는 그 잘못뿐입니다. 변호인은 루시의 그 메모 있죠? 증거로 제출된 메모가 그냥 평범한 여자가 자괴감에 빠졌을 때 괴로워서 쓴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2023년 5월 재판에서 루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무능했어요. 아기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어요. 저 때문에 아기들이 사망한 것 같아서 죄책감에 그런 메모를 쓴 거예요. 2023년 8월 18일 배심원들은 루시가 7명의 아기를 살해하고 6명의 아기 살해 미수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정맥 주사에 공기나 또 우유, 아니면 인슐린을 첨가했고 또 호흡을 방해시켜서 죽였다고 했어요. 루시 범죄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살인미수 6건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유죄 판결은 안 났는데 재심을 할지 말지 경찰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8월 21일 재판부는 루스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영국이 사형이 없어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루스가 반성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했고 형량을 완화시켜 줄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선고 재판에 루시가 재판장에 안 나온 거예요. 아마 자기 종신형을 예상했겠죠? 그냥 일부러 피한 거예요. 가기 싫다고. 그래서 유가족이 뭐 진술하거나 왜 이런 형량을 받아야 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안 듣고 거부한 거예요.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피해자들이 재판부에서 이제 편지 읽고 너가 어떤 죄를 지었고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런 거 죄인이 알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무조건 듣게 해야지. 왜 안 온 것이냐. 나중에 영국의 법무장관 알렉스가 앞으로는 피고인이 무조건 선고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루시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건가? 1kg도 안 나가는 조그만 아기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직접 살해 동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좋아했었던 한 의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병원에 한 유부남 의사가 있었는데 루시가 되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이 남자도 뭐 진심은 아니고 가볍게 이제 루시를 만나줬는데 루시는 꽤 진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죠. 루시가 이걸 아니까 나 결혼 안 할 거야. 아기도 안 가질 거야. 이런 뭔가 자기만의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만들었고 나중에 이 의사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대요. 문자도 되게 퉁명스럽게 막 보내고 근데 루시는 혼자 좋아가지고 막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헤어지게 되니까 이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기들을 살해했고 슬퍼하는 척 한 거 아닌가 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실제 이 아기들이 응급 상황이라서 막 부저가 삐삐 울리면 이 의사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어떡해요? 앞으로 저는 뭘 하면 되죠? 너무 무서워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의사랑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한 가지 추정이 있어요. 또 다른 동기는 일종의 정신병이죠. 자기가 마치 신이라고 생각하고 아기들을 죽이면서 내가 니들 삶을 통제할 수 있어. 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있다고. 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야. 이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또 형사 한 명이 루시가 90년대에 베벌리 알리트라는 사건을 모방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 베벌리는 영국 그레남에 있던 간호사였는데 91년에 유아 4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살인 미수를 저지른 연쇄 살인범입니다. 근데 이 베벌리가 저지른 수법이 루시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기들에게 공기나 인슐린 주입한 거. 또 베벌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거든요. 루시도 그런 것 아닌가 싶은 거죠. 루시 일기를 보면 자기를 비난하고 삶을 부정하고 애정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어쩌면 관심받고 싶어서 또 살해하고 나서 유가족들 위로해주고 손편지 써주니까 사람들이 루시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걸 즐겼던 것 아닌가 분석했습니다. 실제 이런 행동을 히어로 신드롬이라고 한대요. 물건이나 사람에게 일부러 해를 가해놓고 자기가 영웅이 되어서 도와주는 거죠. 피해자들 슬픔 위로해주고 이 히어로 신드롬의 대표적인 예가 방화거든요. 집에 불 내고 불 끄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불나서 아이고 있으면 옆에 가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걸 즐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살해 동기들이 종합적으로 루시에게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도 히어로 신드롬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루시가 중환자실에 있는 걸 선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가기 싫다고 강력히 항의했는데 방화범처럼 아기들을 일부러 위독하게 만들어 놓고 치료해 주면서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아기들이 회복하면 부모들이 감사해 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루시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렇게 감사해 하는 걸 즐겼을 거고 또 사망하더라도 옆에서 위로해주면 아기 목욕 시켜주실래요? 이렇게 착한 척하면 또 유가족들이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걸 즐기다가 결국엔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은 어린이를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된 것 아닐까요? 루시의 재판이 끝나긴 했는데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경찰들은 여전히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특히 루시가 일했던 병원에서 30명이 넘는 아기들의 사망이나 질병에 대해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대요. 저희 아기 죽음도 좀 이상해 보여요. 좀 조사 좀 해주세요. 결국 경찰은 거의 4천여 명이 넘는 아기들의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 기록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산모라면 이 병원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의료진에게 아기를 맡긴 건데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병원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했죠. 경찰에 신고도 안 했고 적절한 조치도 안 했고 심지어 그 컨설턴트들이 루시 의심스럽다라고 요청하는데 묵살했죠. 이런 병원을 어떻게 믿어요? 루시가 이 범행을 직접 저지른 건 맞지만 이 병원의 경영진도 방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2018년 8월 루시가 처음 체포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료원장은 이미 퇴임을 했고요. 루시 최종 판결 있고 나서는 루시의 상사였던 앨리슨 켈리랑 컨설턴트 스티브와 라비의 의견을 무시했었던 병원 관계자들이 줄줄이 기소가 되었어요. 또 이런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꼭 나오는 게 있죠. 음모론. 인터넷에 활동하는 그 사짜 탐정들이 루시가 음모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루시의 항소를 위해서 우리 모금 활동합시다. 루시 본인도 이 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병원의 관계자들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나를 모함했다. 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또 병원 동료들이랑 친구들 여러 명도 루시가 연쇄살인마라는 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던 다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루시를 봐왔거든요. 자기 입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죠. 전 제 친구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배심원들은 루시가 유죄인 근거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어요. 현재 이 판결이 나고 뉴스에 보도되고 한 지 몇 주가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영국은 물론이고요. 미국이나 틱톡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8개월, 9개월 만에 아기가 나와서 안 그래도 일찍 미숙아로 태어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텐데 이 아기를 살인마에게 맡긴 거예요. 물론 부모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겠죠. 그리고 또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던 간호사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산모들이 괜히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인간 심리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영국 사회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영국의 체스터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연쇄 살인을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